조선 중기 한양 성저 심리 마을 복동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35 나이에 장가 한번 못 가본 외거노비였죠. 태어날 때부터 최대감댁 노비였던 그는 마을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캉, 캉, 캉. 복동의 망치질 소리가 여름 대낮에도 쉬지 않고 울렸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은 대부분 주인 집에 공납으로 바쳐야 했거든요. 남은 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복동은 말이 적고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술 한잔 하는 법도 없었죠.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힘은 장사였지만 계획성이 없어서 돈을 모으지도 못했어요. 주인 집 마름이 찾아와 공납을 요구하면 흥정 한마디 없이 바로 내놨습니다. 그러니 돈이 모일 리 없었죠. 어느 날 마을 의원이 복동의 집을 나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60을 넘긴 복동의 어머니는 석 달째 알아누워 계셨어요. 의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복동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마른 손으로 아들을 붙들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동아, 엄마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 우선 복동이 너에게 노비 신분을 물려줘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늙는 모습은 싫다. 장가가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리고 복동이가 송량해서 양인이 되는 날도 너무나 보고 싶다. 복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비 한 명이 양인이 되는 속량을 하려면 주인에게 쌀 100석은 바쳐야 했어요. 어머니까지 둘 다 양인이 되려면 200석이 필요했습니다. 복동이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었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노비의 재산 형편을 보고 얼마든지 속량값을 올릴 수 있었어요.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최대감이 더 많은 공납을 요구하거나 속량값을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몰래 모아야 했고 속량을 신청할 때 주인도 잘 만나야 했죠. 복동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대장간 구석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봤어요. 장가는 더욱 요원했습니다. 누가 노비 신분의 가난한 사내에게 딸을 주겠습니까? 그때 대장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과부나 신분 낮은 여인을 밤에 살짝 데려와서 장가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양쪽 다 처지가 딱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인연을 맺는다더군요. 복동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남의 집 사람을 억지로 데려올 순 없었습니다. 들키면 곤장을 맞거나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었죠. 며칠 뒤 주막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춘월이라는 기생이 기생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었어요. 40이 넘어서 뒷골목 쓰러져가는 기와집에서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라더군요. 복동은 며칠간 춘월을 살폈습니다. 뒷골목 구석진 곳에 허름한 기와집이 있었어요. 그래도 기생생활 중 약간의 돈이라도 벌었는지 허름하지만 기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홀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죠. 복동은 그 기와집의 위치를 머릿속에 새겨뒀습니다. 골목 왼쪽 끝 담장 옆에 낡은 기와집이었어요. 복동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외로운 인생을 위해 단 한 번의 모험을 해보기로 한 것이죠. 저 여인이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연꽃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름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달이 환하게 떠올랐어요. 겨울밤이라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복동은 집을 나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뒷골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골목에 들어서자 어둠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월식이 일어나 달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은 복동은 달님이 노여워하는 것 같아 허둥거리게 되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뛰었어요. 며칠 전 확인했던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복동은 기억을 더듬으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죠. 복동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집들을 살폈죠. 저기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복동은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낡은 집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죠. 며칠 전 봤던 기와집 같았습니다. 복동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여인 하나가 혼자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혼자인 건 확실했죠. 복동은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안고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계속 사과하면서도 여인을 업고 뛰었습니다. 여인이 깨어나 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대장장이 팔힘과 겨울밤 찬 공기에 인해 기절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복동은 어둠 속을 달렸어요. 눈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터질 것 같은 심장과 달아오른 얼굴, 여인의 무게를 느낄 틈도 없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했죠. 숨을 헐떡이며 여인을 방에 내려놓았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몸을 일으켰어요. 복동은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워있는 여인은 40 넘은 퇴기가 아니었어요. 20살 남짓한 젊고 고운 얼굴의 여인이 기절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고급 비단에 정교한 술을 놓은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머리에는 은빛 비녀가 꽂혀 있었죠. 이건 양반집 교수가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이었어요. 복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도 놀라 말을 잃었죠. 아뿔싸 어두워서 낮에만 보던 집을 잘못 들어간 거였습니다. 복동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큰일이었죠. 바로 그때 여인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허름한 초가집, 병든 노파, 그리고 당황한 표정에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사내. 여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복동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잘못 봤다고 곧 돌려보내겠다고 했죠. 여인은 복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성실해 보이지만 소심하고 계획성 없어 보이는 사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진실했습니다. 복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노비 신분으로 35가지 장가를 못 갔다는 것, 어머니가 병환 중이신데 장가가는 꼴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의지할 곳 없는 퇴기를 데려오려 했다는 것까지 다 말했죠. 여인은 병든 어머니를 보더니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여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복동과 어머니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죠. 그런데 여인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여기 두라는 것이었어요. 여인의 이름은 소희였습니다. 한양에서 김대상이라 불리는 거상의 딸이라고 했어요. 복동은 더욱 놀랐습니다. 김대상이라면
조선 팔도에 이름난 큰 상인이었거든요. 그런 집 딸을 자신이 데려왔단 말입니까? 복동은 당장이라도 땅에 엎드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자신에게는 사정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죠. 소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병환으로 고생하시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아버지는 1년상을 치르셨죠. 상이 끝나고 1년 반 만에 재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혼자 사시기 힘드셨나 봅니다. 소희를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셨고요. 처음 계모가 왔을 때는 다정했다고 해요. 소희를 친딸처럼 대했답니다. 소희의 몸이 부실하다며 계모가 매일 정성껏 한약을 다려서 줬는데 먹을수록 몸은 안 좋아졌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소희의 몸은 정말 안 좋아져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날도 소희가 자는 줄 알고 의원과 계모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소희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줬는데 소희가 시집가기 전에 죽어야 그 재산이 아버지에게 가고 결국은 계모의 자식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의원과 짜고 독초를 아주 조금씩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몸이 약해지는 양을 넣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딸보다도 입안의 혀처럼 살갑게 구는 계모를 더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소희의 몸이 약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약 먹는 걸 거부하자 계모가 돌변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한없이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장사차 집을 비우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모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복동과 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계모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괴롭혔어요. 계모는 겉으로 드러나게 학대하지 않았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았죠. 한약 다음엔 음식이었습니다. 소희의 밥에만 이상한 맛이 났다고 해요. 알고 보니 한약에 넣던 독초를 음식에 넣은 거였답니다. 소희가 어지럽고 속이 안 좋다고 하면 계모는 걱정하는 척하며 그때 그 의원을 불렀답니다. 소희가 원래 몸이 약하다고만 말할 뿐이었죠. 아무도 소희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모는 소희의 친구들을 모두 떼어놓았답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면 계모는 웃으며 맞이했어요. 친구들에게는 소희가 자꾸 헛소리를 하고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점점 아무도 소희를 찾지 않게 됐습니다. 소희는 완전히 고립됐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모는 재산 문서를 조작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화를 내셨어요. 소희가 어머니 재산으로 사치를 부렸다는 거였죠. 하지만 소희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장부에는 소희 이름으로 비싼 물건들을 샀다고 적혀 있었어요. 계모가 만든 거였답니다. 계모는 소희의 수결을 위조해서 문서를 만들었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소희가 아버지께 말하려 할 때마다 계모는 한 수 위였답니다. 계모는 먼저 아버지께 말했어요. 소희가 요즘 이상하다고 헛것을 본다고 하고 없는 일을 있다고 우긴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소희를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아버지는 점점 소희의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계모를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계모는 아버지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했답니다. 자애롭고 착한 어머니처럼 행동했죠. 지난달엔 더 심해졌답니다. 계모가 소희의 방에 들어와서 베갯니들 바꾸더니 다음날 아버지께 보였어요. 거기엔 붉은 글씨로 이상한 주문이 적혀 있었답니다. 저주의 글이라고
소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울더랍니다. 소희는 그런 걸 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소희의 필체를 흉내낸 글씨였답니다. 아버지는 소희를 달하게 가뒀어요. 정신을 차릴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셨죠. 일주일 전 아버지가 의주로 장사를 떠나셨답니다. 한 달은 돌아오지 않으실 거라고 했어요. 계모는 이때다 싶었는지 더 노골적으로 나왔답니다. 다락에서 밥을 거의 주지 않았어요. 하루에 찬물과 죽 한 그릇뿐이었답니다. 계모는 소희에게 말했죠. 알아서 죽어주면 좋겠다고, 아니면 완전히 미쳤다는 증거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답니다. 소희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자신을 없애거나 미친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거리요. 그래서 사흘 전 도망쳤답니다. 창문이 작았지만 소희의 몸은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밤에 몰래 빠져나와 아버지가 소유하신 별장으로 갔답니다. 그 집은 오래돼서 허름해 보이지만 아버지 소유였거든요. 거기서 며칠 숨어 지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복동이 소희를 데려간 것이었죠. 소희는 이것도 하늘이 정한 인연인가 보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도망칠 생각이었으니 여기 머물겠다고 했어요. 복동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은 천한 노비라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다고, 소희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고 물었죠. 하지만 소희는 단호했습니다. 계모에게 돌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동은 진실한 사람 같다고, 어머니도 자애로우시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진짜 가족을 원했답니다. 재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들을요. 어머니가 소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진심으로 대해주겠다고 했어요. 복동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소희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정말로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매를 걷어붙이고 살림을 도왔습니다. 정성껏 약을 다려 어머니께 드렸죠. 어머니는 고운 손으로 약을 다리는 소희를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양인이라지만 갑부집 교수가 이런 고된 일을 하다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소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친어머니께서 여자는 집안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며 부엌일도 바느질도 배웠다고 했습니다. 복동은 조심스럽게 소희를 대했습니다. 말이 적고 소심한 성격이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대장간에서 일만 열심히 했어요. 캉캉캉 망치질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복동과 소희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동은 느리고 신중했어요. 한 가지 일을 오래 생각하고 결정했죠. 말도 적고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평생 시키는 대로만 살아온 노비였거든요. 반면 소희는 빠르고 적극적이었어요. 결정도 빨리 내리고 행동도 신속했죠. 말도 많고 표현도 분명했습니다. 상인의 딸로 자라며 똑 부러지게 일 처리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처음엔 둘이 안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소희가 대장간에 물동이를 들고 갔어요. 복동이 주문받은 농기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복동의 일하는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죠. 복동은 주문이 들어오면 무조건 만들어줬습니다. 값도 깎아달라면 바로 깎아줬어요. 손님이 계속 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소희가 보니 답답했습니다. 그건 장사가 아니었거든요. 소희는 복동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자기 일감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재료값은 얼마인지, 자기 손품값은 얼마인지 따져야 한다고 했죠.
복동은 평생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만 했지 계산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희는 또 주문을 무조건 받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거절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신용을 잃는다는 것이었죠. 복동은 소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사는 머리로 하는 거라는 소희의 말이 신기했어요. 어느 날 손님 하나가 왔습니다. 농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어요. 복동이 값을 부르자 손님이 깎아달라고 했죠. 복동이 입을 열려는데 소희가 앞에 나섰습니다. 소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농기구는 최고급 쇠로 만든다고 10년은 쓸 수 있다고 했죠. 값을 깎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비싸다고 하자 소희는 다른 대장간에 가보라고 했어요. 거긴 싼 대신 1년 만에 부러진다고 했죠. 소희의 당당함에 손님이 결국 제값을 주고 샀습니다. 복동은 감탄했어요. 소희는 좋은 물건에는 좋은 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했죠. 하지만 서로 잘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둘 다 효심이 깊었어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마음은 같았죠. 어느 날 어머니 약값이 모자랐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은비녀를 팔겠다고 했어요. 복동이 말렸지만 소희는 고집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소희는 자신의 마지막 은비녀를 팔아 약을 샀습니다. 친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미련 없이 내놓았어요. 복동은 그런 소희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소희의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복동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대장간에서 망치질을 했죠. 두 사람은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복동의 느림은 신중함이었고 소희의 빠름은 효율이었어요. 복동의 과묵함은 묵묵한 실행력이었고 소희의 수다스러움은 소통 능력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둘 다 성실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소희가 말했어요. 복동을 도울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했습니다. 장사를 해보자고 했죠. 소희가 잘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장 담그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소희네 집장은 한양에서 제일이었다고 해요. 궁궐에도 들어갔답니다. 친어머니께서 특별한 비법을 전수해 주셨다고 했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동이 미천 걱정을 하자 소희는 비녀를 팔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비녀보다 두 사람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소희는 마지막 남은 비녀를 팔았습니다. 엽전 300냥을 받았어요. 복동이 1년 동안 모아도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소희는 이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메주콩을 사야 한다고 했어요. 좋은 품질의 콩이어야 한다며 시장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복동과 소희는 함께 시장에 갔죠. 소희는 콩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껍질이 두껍지 않은 것, 윤기가 나는 것, 크기가 고른 것을 골랐어요. 장사꾼들도 소희의 꼼꼼함에 감탄했습니다. 소희는 콩뿐 아니라 소금, 메주 띄울 볏짚, 항아리까지 직접 골랐어요. 항아리마다 숨구멍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밭 한쪽에 장독대를 만들었습니다. 장독대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메주를 쑤기 시작했습니다. 큰 솥에 콩을 삶았어요. 소희는 쉬지 않고 불을 지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죠. 콩이 다 삶아지자 절구에 넣고 찧었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말했습니다. 너무 세게 찧으면 안 된다고 했죠. 볏짚으로 묶어서 처마 밑에 매달았어요. 띄워야 발효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장은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그 한 달 동안 소희는 매주를 매일 살폈습니다. 하얀 곰팡이가 피는 게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매주가 완성되고 항아리에 넣었어요. 소희는 소금물도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소금물을 항아리에 붓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석 달 동안 소희는 매일 적절한 햇볕을 들게 하고 밤에는 뚜껑을 닫았습니다. 드디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희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장이 다 익었다고 했습니다. 장독 뚜껑을 열자 진한 간장 냄새가 났어요. 소희는 간장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완벽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맛이라고 했죠.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친어머니의 비법이 제대로 구현된 것이었어요. 병든 어머니에게도 간장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궁중 음식에서나 맛본 맛이라고 했습니다. 소희가 대단하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장맛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죠.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장을 사러 왔죠. 소희는 웃으며 장을 팔았습니다. 한 항아리에 은전 인양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비싸다고 했지만 소희는 당당했습니다. 드셔보시면 안다고 이 장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했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샀습니다. 하지만 맛을 보고 나서 다시 왔어요. 소희의 장맛에 반한 것이었죠. 한양 양반댁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관리 부인들이 직접 와서 장을 샀어요. 궁궐 음식 맛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소희는 정중하게 손님들을 대했죠. 양반 규수답게 말씨도 곱고 예의도 바랐습니다. 손님들이 소희를 보고 감탄했어요. 장사가 잘 되면서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번 돈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장부에 적었습니다. 상인의 딸답게 계산이 정확했어요. 그리고 소희는 복동에게 장사 비법을 가르쳤습니다. 비싼 값에 조금 팔지 말고 적당한 값에 많이 팔라고 했어요. 그래야 단골이 생긴다고 했죠. 또 장사는 신용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꼭 배달하고 질은 항상 똑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소희의 조언대로 하니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죠. 한양뿐 아니라 인근 고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소희와 복동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복동은 제법 큰 돈을 모았어요. 어머니의 병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좋은 약을 쓸 수 있었거든요. 소희와의 사이도 깊어져 진짜 부부가 되었죠. 어느 날 복동이 말했습니다. 이제 속량할 만큼 모았다고 했어요. 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죠.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쌀 200석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양인이 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인이 재산을 알면 값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속량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동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날 밤 복동은 쌀 200석을 준비했습니다. 최대감을 만났습니다. 복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속량하고 싶다고, 어머니와 함께 양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쌀 200석을 바치겠다고 했죠. 주인에 따라서 노비의 재산은 주인의 재산이었으니 그냥 200냥을 빼앗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였습니다. 최대감도 이런 복동을 놓치기 싫었지만 꾸준한 공납과 성실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량 문서를 작성해주고 노비 문서를 태웠습니다. 앞으로 잘 살라고 했죠. 복동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뤄진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양인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날을 본다고 했어요. 게다가 며느리도 얻었다고 했죠. 소희가 복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모의 학대에서 벗어나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복동은 소희를 끌어안았죠. 잘못된 보쌈으로 시작했지만 여인의 지혜와 복동의 성실함으로 모든 것이 이뤄진 것입니다.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 장사는 더욱 번창했어요. 한양에서 복동네 장은 최고로 유명해졌습니다. 궁궐에도 들어갈 정도였죠. 복동과 소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의 병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좋은 음식과 약 덕분이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희가 장독대를 살피고 있을 때였어요.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려한 행렬이 들어오고 있었죠.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의 행렬이었어요. 김대상이 마을에 온 것입니다. 소희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죠. 복동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셨다고, 자기를 찾으러 온 것 같다고 했죠. 복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대상의 행렬이 복동네 집 앞에 멈췄어요. 하인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복동에게 물었어요. 여기 소희라는 여인이 사느냐고 했습니다. 복동은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소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마주쳤어요. 김대상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굳어졌죠. 김대상이 물었습니다. 소희야, 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왜 집을 나갔느냐고,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고 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하다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죠. 김대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행복하다니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이런 가난한 곳에서 무슨 행복이 있냐고 했죠.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 있겠다고 했어요. 복동과 함께 살겠다고 했죠. 김대상이 복동을 쳐다봤습니다. 복동은 땅에 엎드렸어요. 대상날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잘못해서 따님을 데려왔다고,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죠. 김대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노비 주제에 내 딸을 데려갔냐고 화를 냈어요. 당장 관가에 알려서 벌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희가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스스로 여기 있기로 했다고 했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계모 이야기를 했어요. 계모가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독초를 먹였던 일, 친구들을 떼어놓은 일, 재산을 조작한 일, 다락에 가둔 일까지 다 말했습니다. 김대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소희가 구체적으로 말하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의심이 생긴 것이죠. 김대상이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했어요.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비우실 때마다 계모는 변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완벽하게 연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대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진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소희가 점점 말라가던 것, 친구들이 오지 않던 것, 소희가 이상해졌다는 아내의 말들. 김대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요. 아내의 말만 믿고 딸을 의심했다는 것을요. 김대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희야,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어리석었다고,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소희도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소희는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여기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복동은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준다고, 어머니도 자애롭다고 했죠. 김대상이 복동을 쳐다봤습니다. 복동은 여전히 땅에 엎드려 있었어요. 김대상이 물었습니다. 정말 내 딸을 사랑하느냐고, 잘 대해줄 수 있느냐고 했죠. 복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했어요. 비록 가난하지만 진심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김대상은 복동의 눈을 보았죠. 진실이 보였습니다. 김대상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장독대도 잘 정리돼 있었죠. 김대상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했어요. 복동이 대답했습니다. 따님께서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장사를 한다고 했죠. 김대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을 담근다고 했어요. 그건 아내가 만들던 비법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상이 장독대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간장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김대상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건 정말 아내의 맛이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했죠. 김대상은 감동했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비법을 이어받았다는 것에요. 김대상이 복동에게 물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느냐고 했어요. 복동이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제법 유명해졌다고, 궁궐에도 들어간다고 했죠. 김대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의 눈으로 보니 이건 큰 사업이 될 수 있었어요. 딸의 재능과 사위의 성실함이 합쳐지면 큰 일을 할 수 있었죠. 김대상이 결심했습니다. 김대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 들어보거라 했어요.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했죠. 내가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겠다고, 그리고 장사도 제법 잘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작은 장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크게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대상은 제안했어요. 자신이 미천을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큰 장 공장을 만들자고 했어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사람을 고용해서 대량으로 생산하자고 했죠. 그러면 조선 팔도에 팔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동과 소희는 놀랐습니다. 김대상이 덧붙였어요. 다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동이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했죠. 상인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장부 정리하는 법, 사람 부리는 법, 계약하는 법, 돈 관리하는 법까지 다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복동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배운 게 없다고, 글도 제대로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대상은 단호했습니다. 배우면 된다고 했어요. 소희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복동에게 성실함이 있으니 배우면 된다고 했어요. 소희가 복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죠. 복동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의 눈빛에 믿음이 있었어요.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다고 했어요. 열심히 배우겠다고 했죠. 김대상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했어요. 계모 이야기였습니다. 김대상은 돌아가서 계모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소희를 그렇게 대한 여자와는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죠. 소희가 놀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외로우실 텐데 했어요. 김대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움보다 딸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복동과 소희가 하는 장사를 키우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했죠. 김대상은 약속했습니다. 한 달 안에 계모와 정리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복동은 공부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소희가 가르쳐 주는 걸 열심히 배우라고 했죠. 김대상이 떠났습니다. 복동과 소희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와서 물었죠. 어찌된 일이냐고 했습니다. 소희가 설명했어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키우자고 하셨다고 미천을 대주시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했어요. 하늘이 돕는다고 했습니다. 복동과 소희의 성실함을 하늘이 아신다고 했죠. 그날부터 복동의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소희가 글을 가르쳤어요. 복동은 배운 적이 없었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익혔죠. 장부 정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법, 재고를 관리하는 법, 이익을 계산하는 법까지 배웠어요. 복동은 머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소희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줬어요. 복동은 느렸지만 확실하게 배워나갔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대상이 돌아왔어요. 약속대로 계모와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가져왔죠. 은전 1000냥이었습니다. 복동은 평생 처음 보는 돈이었어요. 김대상이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공장을 짓자고 했어요. 한양 외곽에 땅을 샀습니다. 넓은 터였어요. 그곳에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장을 담글 수 있는 시설을 갖췄죠. 장독이 수백 개나 되었습니다. 일꾼들도 고용했어요.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소희가 직접 감독했죠. 소희는 엄격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다시 시켰어요. 최고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꾼들이 처음엔 불평했지만 곧 따랐죠. 소희의 눈빛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복동은 경영을 맡았습니다. 사람들을 관리하고 거래처와 계약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김대상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상인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복동은 스펀지처럼 흡수했죠. 배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이 완성됐어요.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수십 항아리의 장이 만들어졌죠. 한양 전역에 팔렸습니다. 소문이 더욱 퍼졌어요. 복동네 장은 최고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죠. 다른 고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개성, 평양, 전주, 대구까지 팔렸어요. 복동네 장은 조선 팔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복동은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가난한 노비였는데 이제는 큰 장사를 하고 있었죠. 김대상이 말했습니다.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고 했어요. 자신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했죠. 복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상 나리 덕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김대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성실함과 소희의 지혜 덕분이라고 했어요.
자신은 기회를 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복동이 진짜 상인이 됐다고 했죠. 복동은 감동했습니다. 김대상이 덧붙였어요. 이제 사업을 더 키우라고 했습니다. 궁궐에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했죠. 복동과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궁궐에 납품하려면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해야 했어요. 품질은 물론이고 신원 조회까지 받아야 했죠. 복동과 소희는 준비했습니다. 먼저 품질을 더 높였어요. 소희가 직접 모든 항아리를 검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맛이 다르면 빼냈죠. 최고의 재료만 썼습니다. 콩은 가장 좋은 것만 골랐어요. 소금도 청정 지역의 것만 사용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타협하지 않았죠. 그리고 평판을 관리했습니다. 고객들에게 항상 친절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불량품이 나가면 즉시 교환해줬죠. 복동네 장의 평판은 최고가 됐습니다. 드디어 궁궐에 신청했어요. 내관이 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고 장맛을 봤죠. 내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맛이 일품이라고 했어요. 이런 장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원 조회가 남았다고 했죠. 복동은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노비 출신이라는 게 문제가 될까봐 했어요. 하지만 김대상이 도와줬습니다. 김대상이 보증을 섰어요. 복동이 성실한 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양인이 된 지 2년이 됐다고 했죠. 김대상의 이름은 조선에서 유명했습니다. 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상이 보증한다면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동과 소희는 불안했어요. 매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한 달이 지났죠. 내관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복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합격이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궁궐에 장을 납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동네 장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궁궐에 납품하는 장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주문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공장을 확장해야 할 정도였죠. 복동은 더 큰 공장을 지었습니다. 일꾼도 더 고용했어요. 이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복동은 큰 상인이 된 것이죠. 하지만 복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실했어요. 매일 공장을 돌아보며 일꾼들을 챙겼습니다. 겸손했죠. 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꼼꼼했어요. 품질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항아리를 직접 확인했죠. 두 사람의 성실함이 사업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동이 소희에게 말했어요. 이제 집을 크게 지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집을 드리고 싶다고 했죠. 소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에 큰 기와집을 지었어요. 정원도 만들고 연못도 팠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이사했죠. 어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크게 됐다고 기뻐했어요. 며느리도 얻고 부자도 됐다고 했습니다. 복동은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이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소원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 했죠.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아, 내가 잘 되니 어미가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희에게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소희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은 행복한 가족이 됐습니다. 김대상도 자주 놀러 왔어요. 손주를 보고 싶다고 농담했습니다. 복동과 소희는 얼굴을 붉혔죠. 얼마 후 소희가 임신했습니다.
복동은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김대상은 큰 잔치를 열어줬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가난한 노비에서 큰 상인이 됐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효성스러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까지 생긴 것이죠. 복동은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잘못 본 그날 밤을요. 만약 제대로 봤다면 어땠을까? 춘호를 데려왔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런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보쌈이 가장 큰 복이 된 것이었죠. 복동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실수가 때론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요. 봄이 왔습니다. 복동네 집 정원에 꽃이 피었어요. 복숭아꽃, 살구꽃,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복동은 아이에게 복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복이 이어진다는 뜻이었죠. 복순이는 똑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을 배웠어요. 소희가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복동도 사업하는 법을 가르쳤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네 장사는 조선 최고가 됐어요. 궁궐뿐 아니라 중국에도 수출했습니다. 복동은 조선을 대표하는 상인이 됐죠. 하지만 복동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노비들을 속량시켜주기도 했죠. 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했어요.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원을 만들어 아이들을 돌봤죠. 두 사람의 선행이 알려졌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소문을 들으셨어요. 복동을 불러 상을 내리셨습니다. 구율기관에 벼슬까지 주셨죠. 복동은 사양했습니다. 자신은 상인으로 사는 게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임금님의 뜻이니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복동은 벼슬을 받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일꾼들과 함께 땀 흘렸습니다. 소희도 품질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죠. 어머니는 80까지 사셨습니다. 행복한 노년이었어요. 손주들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미소를 지으셨죠. 복동과 소희는 슬펐지만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행복하게 사셨으니까요. 어머니의 소원을 다 이뤄드렸으니까요. 김대상도 오래 사셨습니다. 손자 복순이가 장가갈 때까지 보셨어요.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복동과 소희는 정성껏 장례를 치렀죠.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복동과 소희도 나이가 들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정했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복동이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소희가 웃으며 물었어요. 잘못된 보쌈으로 시작해서 최고의 축복으로 끝난 이야기죠.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지만 진실함이 있다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입니다.